예, 이어서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법하고 공동주택 특히 관련해서 공동주택 하자 관련해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법을 단계별로 봤는데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이 지금 요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호사님들도 잘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 건설 소송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좀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하시는 분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 그럼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거냐, 주택법을 적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보면, 아까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옛날 법에는 돼 있었기 때문에, 어, 10년의 존속기간이었잖아요. 10년 동안의 권리 행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택법은 이제 짧은 기간에 하자담보 책임을 정하면서 하자 어떤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존속 기간을 그렇게 짧은 걸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상 쟁점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 2005년도 5월 이전에요. 그 전에 준공된 집합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까 보셨고, 부칙에서 집합건물법이 우선하는 같은 조항, 그래서 주택법이 만약에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집합건물법이 좀 우선하는, 예, 그런 조항들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주택법은 이제 여러 가지 하자 보수 기간 뭐 1년에서 3년 이렇게 조항을 두고 있었죠. 그럼 이런 이제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택법의 조항은 행정적인 차원의 제한된 권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법상의 권리는 이 집합건물법, 그래서 민법 준용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기간도, 주택법의 이 기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 실무적으로도 일률적으로 10년의 책임 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대법원도 봐가지고 10년 기간을 적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2005년 5월 이전에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하면은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2005년 5월 26일 날 집합건물법하고 주택법이 이제 요때 주택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어떻게 되냐면 부칙 단서 아까 부칙 6조에다가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2005년 5월 달에 주택법 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다 이런 규정을 뒀어요. 그다음에 주택법에도 집합건물법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법에 따른 어떤 하자 발생한 경우에 그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하자 보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어서 그러면 이제 마치 주택법이 우선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만약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10년 집합건물법에 10년을 적용했을까요? 아니면은 주택법에 정한 단기간 뭐 1년, 2년, 3년, 5년 이걸 적용했을까요? 여러 가지 막 이제 하급심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국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집합건물법하고 주택법은 이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10년이야, 원칙적으로. 10년. 그럼 주택법에 있는 그 기간은 뭐냐? 1년, 2년, 3년, 4년, 5년 정한 건 뭐냐? 그건 하자 발생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자 발생 기간을 추가해서 요건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하자로 정하고 있는 하자들이 있잖아요. 그 하자들은 그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발생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하자가 발생한 때 한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죠? 그럼 이제 결국은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대신 하자 그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하자의 내용들 담보 기간은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하자들이 있죠. 미시공이나 오시공 같은 이런 하자들은 그냥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당연히 10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택법의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긋난 판결이 나오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해석한 것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실상 10년이 되는데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 발생 기간은 약간 추가해서 하자 발생 기간이다. 그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 5월 26일부터 이제 집합건물법이 또 개정된 2013년 6월까지 준공된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법 논리로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2013년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죠. 그죠? 2013년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칙 6조, 주택법이 우선할 것 같이 적용된 법들이 삭제가 됐죠, 단서가.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이제 아까 그 주택법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옛날에 집합건물법에는 없었는데 다양한 것들이 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주택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까 법을 보셨지만 권리 행사 기관으로 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법의 10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2013년 이후에는 집합건물법에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법 볼 때 봤지만 주택법이나 공동주택법이 관리법이 만약에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면은 효력이 없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부터는 이 주택법에 있던 내용들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들어가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집합건물법에 있는 기간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이 됐죠. 옛날에는 집합건물법이 민법을 준용하면서 10년 이렇게 되고 주택법에는 또 단기간에 담보책임 기간이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주택법을 이어받은 공동주택법 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하고 일치하는 상황이 됐고 이런 또 부수적인 규정들을 두면서 사실상 집합건물법이 이제 모든 집합건물,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사용 승인 받은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 해석하는데 이렇게 좀 논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냥 내용만 보면 되는데 왜 보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준공 시기가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법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역적인 것들을 봤던 것이고요. 그럼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의 기본적인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지는 책임이거든요. 예.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하고는 좀 개념, 다르죠. 민법상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책임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민법의 내용 같은 것들은 민법의 조항들을, 그러니까 담보 책임 기간은 이제 최근에 그 집합건물법에도 뒀지만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같은 것들은 민법에 따라서 이제 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이고 시공자도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2013년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시공사 책임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시공한 대형건설사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실무상
실무상 시행사가 이제 시공사하고 시공계약을 맺은 거니까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의 행사하는 방식으로 뭐 민법상으로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거든요. 근데 그 채권자 대의권 행사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어려웠었죠. 시공자가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013년 6월 이제 집합건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시공사도 구분 소유자들한테 담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뭐 하자 청구나 이런 거에 이제 응해야 될 상황인데 대신 손해배상 책임은 약간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자가 파산하거나 시행사가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시공사한테 손해배상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좀 제한해 놨죠. 시공사가 하자던 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신탁회사 보통 이제 우리가 대형 시공 공사에 있어서는 신탁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탁사도 분양자나 사업주체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한 약정이 있다 하면 신탁회사가 책임 안 질 수도 있다고 하는 판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 책임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고 법에 정해진 책임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뭐 보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흐트러져서 나오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제 컴퓨터로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옮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집합 건물 수분양자한테 계약 해제권 인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분양자한테 계약 해제권 인정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해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집합 건물 일반 건물의 경우는 이제 이런 원리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집합 건물은 아파트는 그 대형 건설사들이 보통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분양 계약이 해지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또 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 청구권은 권리자는 누굽니까?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자는 구분 소유자, 개개의 구분 소유자, 관리단이 될 수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전득자한테도 책임질 수가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구분 소유자나 관리단이 권리의 주체죠. 그래서 전유 부분 우리 집 내 거 이거는 구분 소유자 개인만 할 수 있죠. 권리자죠. 그다음에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할 수 있죠. 근데 보존행위로서 하자보수 청구해달라 하는 거는 개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한다. 근데 관리단은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는 입주자 대표회의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단도 마찬가지고 입주자 대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구분 소유자 개인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법에 하자보수 청구하는 절차에 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뭐 하자보수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정적인 차원에.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가 돼 있잖아요. 하자 소송에서 그것은 입주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다 양도를 받죠. 채권 양도를 받아가지고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해배상 하자 소송 제기하기 전에 초기에 이제 그 채권 양도 받고 채권 양도 통지하고 이런 절차들을 처음에 소송에 진행을 하게 되죠.
분양 임대 아파트가 이제 어느 정도 임대 아파트 살다가 분양 전환되는 경우에도 그럼 담보 책임지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진다.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진다.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됐을 때도 사업 주체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집합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됐어요. 양도됐으면 아파트가 팔렸으면은 그러면 그 하자 보수든 뭐 손해배상 청구든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냐. 전득자 넘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하고 같이 이런 권리들도 넘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면 그 종전 소유자가 그 뭐 소송도 제기했어요. 하자와 관련해서. 근데 그러다 그 후에 소재기가 제3자한테 양도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전득자가 이 하자담보 추구권을 행사할 수 없냐? 아니다. 이런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하자담보 집합건물법에 지금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예,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권리 행사 기간으로 봐요. 제척 기간이고요. 기간이 도가하면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재판상 재판의 권리 행사 기간이라는 건 아까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보수 청구를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전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 하자를 구체적으로 다 지적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면 포괄적인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어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래는 하자보수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여기 보면 하자보수 청구를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존된다는 건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만약에 하자보수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존이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구분서유자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렇지는 않은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처음에 자기 명의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법리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소송 진행 중에 구분 소유자들한테 다 그 채권 양도를 받는 절차를 걷어가지고 그 서로 변경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시점은 이게 변경하는 시점, 그때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초로 자기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때는 자기가 권리 행사를,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시점에는 자기는 권리자가 아니었던 거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채권 양도를 받은 시점, 그래가지고 소송을 변경한 시점, 그때 이제 비로소 권리 행사를 한 거니까 그때 시점으로 봐서 만약에 소멸시효 기간이나 대척 기간이 도과했으면 그 소송은 이제 유효한 소송이 안 되겠죠. 그런 게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본 판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 소멸시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척 기간이 먼저 도과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이게 2016년 8월 11일까지 사용검사 받은 주택이라고 있으니까 8월 12일부터는 뒤에 이제 말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때 제정이 됐어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그러니까 이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이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이 적용이 됐던 거죠.
특별한 법정의 권리다. 근데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어떤 절차를 규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 입주자 대표회의나 가 어떤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하는 절차들을 정한 것이지 그게 어떤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뭐 생기게 하고 없이 하고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주택법, 그때 이제 구주택법인 거죠. 이제 하자담보 책임만 놓고 보면 주택법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가 있으니까 구주택법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었냐? 입주자한테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이렇게 돼 있죠. 입주자, 입주자는 누구냐? 소유자죠. 소유자나 뭐 소유자 가족이 되고 임차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소유자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검사 받은 후에 뭐 동별 대표자 선출하고 해서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하는 절차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하자보수 청구하고 보증금 청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행하는 거죠. 관리 주체도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주택법에 따라서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 그다음에 뭐 아까 임대업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업자, 임대사업자. 근데 이제 하자보수 청구권만 가지 손해배상 청구는 아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리단도 청구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단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실제로 결성을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 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립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자보수 청구할 때 아까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이 그럼 누구한테 청구를 하느냐? 협의회 사업주체, 이제 시행자들이죠. 이거는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주택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자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주택 외의 시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에서 건축한 자 이런 협의회 사업 주체들이 보수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보수 청구에 대해서 의무자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그다음에 시공자가 이제 보수 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럼 내용은 뭐냐? 이제 하자 보수를 해야죠. 하자 보수를 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그 집합건물법,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개정되기 전에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 10년 이내 범위, 담보책임 기간, 요걸 이게 담보책임 하자 발생 기간으로 이후에 분양된 건 하자 발생 기간을 참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보면 아까 그죠? 그러니까 2013년 집합건물법 이전에 분양된 공주주택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그 요건으로 봐가지고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서 하자를 보수해야 되고 이제 2013년 집합건물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생긴 이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생기 전까지는 이제 아까 그 집합건물법 조항이 빠지면서 내용이 동일하게 이제 그 기산일까지 마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청구 절차는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하고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이제 그러니까 뭐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실시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주택법에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주택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해야 된다. 그래서 하자 발생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법적 성격은
하자가 발생한 기간에.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하자 발생 기간으로 보고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따를 때 집합건물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인정되는 조항이 있는데 주택법에 따를 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인가? 주택법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법 보면처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주체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릴 수는 없고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시공사가 그러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 주택법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이 그러니까 요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 그러니까 그래서 논의들이 계속 많았었는데 아까 그 사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합건물 구조도 공공주택을 분양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시공사한테 일반적인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당시에도 판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력은 시공사가 있는데 당시 주택법상의 해석상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그때 이제 주택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의 영향력이 대형 시공사들의 입김이 컸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사한테 일반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구조로 주택법이 규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것이고요. 공동주택법 관리법이 이제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사용검사나 사용 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의 조항들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법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가지고 와서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그 규정을 한 거예요. 한 것인데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법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해서 이제 2015년도에 법을 제정했고요. 시행은 이제 16년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1일 이후에 사용검사나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집합건물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 이제 법 봤었죠? 집합건물법에 집합주택의 관리 및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에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법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놨으면 좋은데 결국은 이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어, 집합건물법에 저촉이 되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고 공법적 성격을 가지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그 뭐 손해배상 청구의 뭐 내용이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 이런 것들은 집합건물법으로 가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보완하는 의미.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아니 그 하자담보를 청구하는 절차라든지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 회의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절차,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자담보 의무는 누가 지는 건가요?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협의의 사업 주체나 건축주, 건축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거주한 건축주, 그 다음에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사람,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 그러니까 분양 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수급인, 시공자도 책임질 여지를 이제 법에다가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다는 뭐 예를 들면 증축, 개축, 대수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한 시공자도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수급인의 담보 책임 조항을 뒀고요. 네, 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있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업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또 2항은 담보 책임 기간에 공동주택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자 발생 기간으로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행령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서 하자 발생 기간처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권리 행사 기간처럼 규정이 돼 있어서 법이 조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시행령에다가 오히려 하자 보수 권리 행사 기간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는 하자가 발생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제 시행령은 원래 법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규정하는 건데 법의 위임을 한계를 넘어가지고 법이 위임도 하지 않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 맞다라고 지적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하자 발생 기간이냐 권리 행사 기간이냐 하는 이제 논의들은 있고 담보 책임 기간은 똑같아요.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건물 시설물 뭐 내구 연한 이런 거 봐가지고 내력구조부 그다음 시설 공사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담보 책임 기간은 똑같아.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똑같거든요. 기간이 내용. 그래서 이제 일치를 시킨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을 언제부터 기산할 것이냐라고 해서 기산일도 집합건물법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전유 부분은 원래 인도한 때부터 그렇죠. 전유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은 인도한 때, 입주한 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받은 때부터 기산을 하는 그때부터 담보 책임을 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집합건물법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내력 구조를 하자, 그다음에 시설 공사별 하자 이렇게 해서 하자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력 구조부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 그다음에 뭐 시설 공사별 하자에서는 뭐 균열 처짐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법에. 그 하자 보수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되죠. 사업 주체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청구를 하면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하자 보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먼저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발생하면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되고요. 하자 보수 청구할 때는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입주자 대표 안에 내부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는 만약에 청구를 받으면 하자 보수를 하거나 어떻게 하자 보수할지 하자 보수 계획을 일정한 기간 내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를 실시했으면은 사업 주체가 그 결과를 또 임차인한테 통보를 입주자 대표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담보 책임 기간이 법에 정해진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일이 가까우면은 그런 사실들을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런 통보를 받으면은 이제 입주자들한테 알리고 또 관련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이제 법의 규정들이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가 뭐 또 이제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은 보수하고 나서 입주자한테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면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사법상의 권리관계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게 어떤 절차들, 규정한 것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돼 있죠. 하자 보수가 끝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이렇게 담보 책임 종료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담보 책임이 종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상의 내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민법에 따라서 주로 이제 규율이 되고요. 그 민법상의 내용이 다른 특별법의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 원리가 해석의 기본 원리가 된다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나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법 연역적으로 준공 시기에 따라서 법이 여러 번 한 세 차례에 걸쳐 개정 내지는 제정이 됐기 때문에 법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될 어떤 그런 여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집합건물법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어떤 그 실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자의 내용이나 손해배상 범위나 이런 것들은 민법에 의해서 정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던 내용들보다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기간에 따라서는 하자 발생 기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주택법상의 일부 내용을 좀 보충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공동주택관리법이나 하자 주택법에 따라서 하자 보수 청구하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는 그런 특별법, 다른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행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우리 감정 실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하실 건데 뭐 제가 세세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기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또 이렇게 뭐 감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또 뭐 사실조회를 통해서 감정 결과에 대해서 뭐 반박도 하고 하는데 소송에서 지금까지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사항들 몇 가지 한번 추가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판정 이제 할 때 아까 뭐 기준 시기는 뭐 소재기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준 도면 뭘로 할 것이냐 요것도 이제 주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감정기일에 이런 얘기들도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준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뭐 허가도면이나 착공도면이냐 아니면 뭐 준공도면이냐에 따라서 보수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 기일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감정인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기준도면을 뭘로 할지 적용해 주도록 해야 되죠. 일반 공사계약의 경우에서는 뭐 애초에 여러 가지 설계 도면이 제시되고 뭐 합의로 변경된 설계 도면이 있다면 그 도면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거나 하면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정할 때 어떤 도면으로 할 것인지를 감정 기일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사자가 만약에 합의한다고 하면은 그 합의된 도면으로 하고요. 만약에 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두 가지 뭐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도면을 다 각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수비를 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준 도면이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공사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 분양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의 사업 승인이나 착공 도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용 검사 준공 도면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계속적인 논의가 있다가 2012년 경우에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통 일반 공사 계약에서도 보통 이제 준공도면으로 많이 기준해가지고 하자 보수비를 판정하는데 하기 전에 감정하기 전에 이걸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사후에 또 뭐 같이 재감정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감정 기일의 확정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인정할지하고 범위 관련해서 허용 이제 콘크리트 균열 관련해서는 허용 균열폭 이내에 균열을 하자로 인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0.3mm 이내의 균열을 하자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종래에는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여러 개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어, 이제 뭐 상고에서 올라간 사건 중에서 어, 허용 균열폭 이내 균열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다. 그렇죠. 이제 법원이 인정할까 말까의 문제예요. 사실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하면서 0.3mm 이내 균열도 하자 보수에 해당된다고 이제 원심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냥 정당하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원심이 정당하다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니까 대법원도 인정한 거죠.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치한 판례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이 주류인 것 같고 법원의 어떤 기준 서울중앙지법 외부 감정 기준 이런 거에도 하자라는 전제 하에서 설치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균열 부위 도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균열 보수할 때 전체 도장하고 부분 도장 중에서 어느 것을 인정할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사실 인정의 문제죠. 사실 인정의 문제라는 건 결국은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도장 면적 대비해서 부분 도장 면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할 경우 저렇게 할 경우 그러니까 전체 도장 할 경우하고 부분 도장 할 경우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균열 길이나 분포 양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판부가 사실 인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건 아니죠. 뭐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도장 횟수로 관련해서는 이제 2회 도장 할 것이냐, 1회 도장 어느 것을 명할지가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이 인정의 문제고 균열 보수 금액에서 전체 균열 보수 금액이 전체 하자 보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뭐 정답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장을 위한 바탕 만들기 비용 제외할 것이냐. 이제 분양자나 시공자 쪽에서는 균열 보수 과정에서 이미 바탕 만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열 보수 후에 제도장 바탕 만들기는 재차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어, 뭐 균열 보수하기 전에 바탕 처리는 균열 보수를 위한 공정이고 그 다음에 균열 보수한 이후에 바탕 처리는 도장을 위한 공정이기 때문에 그 시행 목적이 달리하고 시행 방식이나 면적, 시행 시기 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장 시에 별도의 바탕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많죠. 그래서 외부와 균열 보수공사나 도장공사 실시할 경우에 고소 할증을 하고요. 실무에서는 지금 위험 고소 할증 적용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간균열, 그러니까 분양자나 시공자는 이제 층간균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공사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층간균열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혹시 더 균열이 확대될 여지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윤율이 그러니까 감정인이 이제 산정한 이윤율에 대해서 분양자 시공자 쪽에서는 너무 고율이다, 뭐 10%, 15% 너무 고율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자 보수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윤율 결정할 때도 법원 입장에서는 감정인이 산정한 그 적용한 이윤율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은 대부분 분양자나 시공자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비 산정할 때도 뭐 낙찰률을 적용해야 되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는데 뭐 감정인의 기준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대부분 분양자나 시공자 규정은 배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자 조사할 때 전수조사가 이제 할 수가 없죠. 너무 세대가 많으면 전수조사가 안 돼서 표본조사만 하는데 그 이제 하자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자가 전 세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공통되는 설계다. 공통되는 설계 시공상의 잘못이다. 그래서 고르게 나타나는 유형적인 하자인 경우에는 일부 세대만 표본조사해서 일부 세대를 표본조사해서 전 세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조사한 세대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하자의 유형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하자로 보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표본조사한 것만 가지고 어, 그 조사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에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상 쟁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민법상의 그 민법을 기본으로 한 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들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살펴본 하자담보 책임 부분도 사실은 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죠. 계약이 이제 뭐 아까 뭐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법정 무과실 책임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최초에 계약에서 정한 성상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공사 도급 계약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민법에 기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도급계약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3시간, 3시간, 6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특별히 이제 우리 기술을 하시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뭐 외우다시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감정에서 있어서 건설 소송에 있어서는 이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재판의 공정이나 신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육안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만을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뒷받침되고 있는 어떤 법 이론, 법리 이런 것들을 우리 감정인들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은 더 감정의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고 어떤 뭐 감정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반박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이야기는 어려우셨겠지만은 혹시 실무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한번 뭐 이 강의를 듣고 또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또 찾아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좋은 기회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